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은 헌정사상 처음인데 먼저 어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여쭙겠습니다. 의원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뭐 많은 당 지도부 그러니까 원내대표와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거기다가 40여 명의 의원들도 지지자들이 많이 참석했으니까 이 새를 과시하듯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성남 입장에 출두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미 각오를 했던 것 같아요. 각오를 하면 뭐냐면 오늘도 이야기했지만 어제 검찰이 기소를 할 것 같다. 말을 바꾸면은 어차피 검찰 수사에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진술서 자기가 써간 6쪽, 6페이지, 6장의 진술서로만 답변을 하고 나머지 물으면 드릴 말씀이 없다. 진술서와 똑같다. 사실상 이제 진술을 거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 말은 법정에서 다투겠다. 검찰하고는 다툴 일이 없다. 뭐 이런 취지 같고 네. 말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조사를 받아보니까 나를 기소할 것 같구나. 그러니까 오늘 기소 답은 정해져 있다. 기소한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기소될 거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대로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심지어는 처음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올 때부터 저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이런 날이 어제와 같은 날이 다 올 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현실로 어제 닥쳤던 거다. 그다음에 많은 의원들이 나왔다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리도 과시하고 이재명 대표가 당내 지지가 높다는 것을 과시하는 의미가 있겠지만 제3자가 보기에는 당 전체가 저기에 목매달고 있구나.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잘못되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답이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기소가 되면 검찰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검찰이 다시 한 번 더 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하게 되면 또한 다시 한 번 더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네. 체포 동의에 대한 설명을 이재명 의원에 대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 혐의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될 것 같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유신 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이제 제1야당에 대해서 검찰이 소환을 요구를 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런 모습이 이제 앞으로 우리 정치에서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역시 이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과 관련해서는 핵심이 정당한 검찰 수사냐 아니면은 정치 보복이냐 이것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거는 야당 탄압이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도 이것은 명백한 조작 수사다, 왜곡 수사다, 그리고 정적 죽이기 수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장문의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 입장문도 보면은 이제 골자는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또 비유를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유를 했고 심지어는 이제 사법살인 당한 이제 조봉암 정신에 대해서까지 이제 비유를 했는데 그렇게 이제 자기는 좀 억울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고 이런 이제 검찰의 야당 탄압 파괴 공작이 결국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 자신들에게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위기감 때문에 네. 40여 명이 동행을 했는데 이게 뭐 이재명 대표가 강제로 요구한 것은 아니고 지금 이제 자발적인 이제 동행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제 성남 FC 후원금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주장을 하는 가장 큰 골자는 이거는 이미 3년 이상 넘게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 다시 검찰이 보완 수사, 재수사를 해가지고 지금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정치 보복이 아니고 무엇이냐라는 그런 입장. 두 번째로는 지금 법리 다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익을 취한 것은 단 한 푼도 없다. 철저하게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공익을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했는데 이게 어떻게 죄가 된다는 말이냐. 따라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24만 표 차로 지지 않고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뭐 25만 표 차로 이겼다면은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검찰과 민주당 또 이재명 대표하고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어젯밤 늦게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이재명 대표는 첫 공개 행보로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을 찾았는데요. 검찰 조사 후에 했던 발언과 또 오늘 인천에서 한 발언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또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입니다. 정치 검찰에 맞서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고 왔습니다. 주권자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둔갑시키려는 검찰 정권의 폭력적인 왜곡 조작 시도에 앞으로도 굴하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고 의연하게 저들의 야당 파괴 그리고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분쇄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어제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에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가 될 것이 명백하다 이렇게 좀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고 오늘은 검찰 정권의 폭력적인 왜곡 조작이다 이렇게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의 발언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계속 하던 소리니까 뭐 저 이야기밖에 못 하는 거죠. 뭐 야당 전체가 이재명 대표야 뭔 소리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 눈에 비치는 이런 거예요. 근데 뭐 본인이야 저렇게 정치적으로 방어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했지만 상식적으로 본다면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되기 전에 사건, 성남시장이나 지사 재직 시절의 저 사건은 최소한 상식적으로 본다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수사가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뭉뚱그려서 야당 대표를 조사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엉뚱한 답변이다. 그러니까 그전에 그는 대표가 되기 전에 사안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검찰이 잡아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야당 대표가 계속 말씀하고 싶어 하겠죠. 김영삼, 김대중, 뭐 죽산 조봉암 다 좋은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전직 대통령이 3명이 구속 앞에 섰고 2명 구속되고 1명은 조사받다가 검찰 조사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는 옛날 이야기야. 1979년도에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군사정권의 어떤 공작에 의해서 뭐 이렇게 의원직에 제명됐다. 이런 논리로 야당 대표를 감히 손대다라는 논리는 철진한 이야기다. 예. 지금 이제 야당 대표를 검찰이 조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본질이 아니고 지금 야당 대표도 당연히 조사를 해야죠.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도 탄핵 소추가 안 되지만은 직무 중에는 임기가 끝나면은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되고 또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고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3년 넘게 경찰이 수사를 해서 증거가 없다, 무혐의 결론을 내린 부분인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법무장관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검찰총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수사인가 아니면 정치 보복인가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럼 지금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인데 검찰 수사가 공정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으려면은 검찰 수사의 잣대가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근데 대표적으로 지금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김건희 지금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도 일절 안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뭐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결국 이제 답정 기소예요. 결국 이제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고 청구 안 할 수도 있지만은 기소는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끝날 것이 아니고 대장동에 대해서 또 수사해가지고 또 기소를 할 것이고 또 백현동에 대해서 또 기소를 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쌍방울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또 기소를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지금 이재명 대표 장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성매매 의혹하고 그리고 이제 도박 의혹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도박 관련해서는 송치했고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서는 불송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이것까지 또 검찰이 지금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명백하게 이거는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이제 그런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남 FC 후원금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이거는 야당 탄압이고 정적 죽이기다.
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좀 역사를 봐야 돼. 이 사건 자체가 첫째는 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사안이다. 야당이 고발한 사안이었다. 그 이후에 성남에 있는 분당 경찰서가 3년 3개월 정도 수사를 안 한 채 그냥 묵으르고 있다가 이재명 대표한테 당시 후보한테 서민조사 한 장 받고는 불송치한 불송치는 바로 무혐의가 아니고 정확한 여러 군데 중에 하나인데 검찰에 기록을 안 남긴다는 의미. 그러니까 불송치에는 혐의 없음도 있을 수 있고 죄가 안 됨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무슨 뭐 각하도 있을 수 있고 공소권 없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건데 이는 무혐의 처분은 아니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불송치, 검찰에 기록을 안 남겼다 결정을 내렸는데 검찰에 이게 고소인들의 이의 제기로 성남지청에서 들여다보니 재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다. 경찰에서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잘못 수사한 것들에서 재수사 들어갔다. 재수사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시는 대로 지청장과 박모지청장과 박하영 차장검사가 싸웠다. 이 대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검찰이 재수사를 한 거다. 그러니까 막 바꾸고 말하면 정권이 바뀌어서 재수사한 걸 맞는데 정권이 안 바뀌었더라면 수사 안 됐겠죠. 그거는 말하면 말을 바꾸면 좀 더 다르게 보면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서는 묻혀졌을 사안이다 이 말이에요. 네. 지금 근데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혐의인데 그거를 무혐의라고 안 하면 그건 이상한 거죠. 만약에 혐의가 있다, 그럼 당연히 송치하는 거죠. 그래서 불송치 이코르 무혐의다 이렇게 당연하게 다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밤 늦게까지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은 인천을 찾았습니다. 인천에서는 검찰 조사를 비판함과 동시에 민생을 강조하는 행보를 좀 보였는데 민생 행보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가 끝나자마자 다시 시동을 건 배경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일단 뭐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이 사법 리스크를 충분히 통과할 자신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좀 이 부분을 좀 눈여겨봤는데 만약에 제가 이재명 대표라면 어제 뭐 한 12시간 가까이 수사를 받았고 10시 넘어서 늦은 밤에 본인이 나왔는데 당장 오늘 오전부터 말씀하신 대로 당초 잡힌 일정을 그대로 소화를 했어요. 네. 이 일정은 이제 결국 이제 민생 투어인데 결국 이 얘기는 검찰이 아무리 대대적으로 탄압을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앞으로도 정면 돌파해 나가겠다. 그리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 행보를 계속하겠다. 그래서 이 민생 돌보기를 통해서 대대적인 사정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여권과 차별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행보로 해석이 되고요. 이거는 물론 이제 대여를 겨냥한 그런 행보도 있겠지만 대내적인 행보도 있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당내에서 일부 비명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사법 리스크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부 비명 가운데서 사법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의 주장은 당당하게 검찰에 좀 출석해라. 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인이 출석해서 당당하게 입장을 밝혔고 나는 앞으로도 당당하다라는 이제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당분간은 제가 볼 때는 결정적인 검찰이 뭐 어떤 물증, 이른바 스모킹 건을 제시하지 않는다면은 당내에서 비명들의 목소리는 좀 잦아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가 될 것이 명백하다라고 본인이 밝힌 만큼 기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좀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기소가 될 경우에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원 80조 논란이 또 불거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당연히 나옵니다. 불교지. 근데 이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기소되면 바로 윤리심판원에 해부하여 뭐 당직 정지 이런 게 그 조항을 바꿨잖아요. 무슨 말이냐니까 단서를 달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탄압일 경우에는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다르게 볼 수 있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빠져나가겠죠. 빠져나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논쟁은 불가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깊이 있는 지금 의원들 입장에서도 많이 찾아가고 하겠지만 연대를 보여주고 정치 탄압에 맞서는 단일한 대화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지만 지금 근데 문제는 이 언제까지 끌고 갈 거냐 말이에요. 지금 이게 성남지청 거란 말이에요. 중앙지검에 또 있단 말이에요. 중앙지검 것도 있고 계속 오늘 어제 또 검찰 조사 받는 동안에 김성태가 붙잡혔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은 의리 없는 사람 이야기 듣기 싫어서 말 안 하고 있지만 계속
옥지에 올 텐데 이게 사법 리스크가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언제까지 버틸까 하는 문제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기소되면 당연히 80조에 해당하냐 안 하냐 사무총장 어떻게 된 거냐는 소리가 당연히 나오게 돼 있다. 불가피하다 봐요. 지금 이제 신 의원께서 언제까지 끌고 가겠느냐라고 질문했는데 그 질문은 이재명 대표한테 던질 것이 아니고 검찰한테 던져야 될 질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주체가 검찰이지 이재명 대표가 수사의 주체는 아니잖아요. 지금 검찰이 뭐 출석해라. 라고 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 응해서 지금 조사를 받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또 검찰이 또 조사를 해가지고 또 나와라. 그러면은 뭐 이재명 대표는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결국은 현재까지는 사법 리스크였는데 이게 앞으로 검찰 리스크로 바뀔 수도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결정하는 부분은 검찰이 결정적인 물증을 내놓느냐 못 내놓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검찰이 특히 이제 성남 FC 후원금과 관련해 가지고는 명확한 물증을 제시를 못했고 이번에 뭐 검찰 소환 과정에서 일부 물증을 내놨다라는 이제 그런 언론 보도도 있기 때문에 과연 그 물증이 결정적인 물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냐 아니면 검찰 리스크냐가 결정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당헌 80조 이 문제는 결정적인 물증을 검찰이 내놓지 않는다면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이미 지금 이재명 대표 본인도 그러고 민주당도 그러고 야당 탄압 그리고 정적 죽이기다라고 규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헌 80조 보면은 부패 관련 기소와 관련해서 기소된 당직자는 직무정지를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무의 의결을 통해서 예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본인도 그러고 또 민주당 전체도 그러고 이거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다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당무위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을 의결해서 큰 문제 없이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이죠. 대장동 수사 역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김만배 씨의 건강 문제로 중단됐던 재판이 곧 재개되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재판에서 어떤 증언을 내놓느냐 여기에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는 FC,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아마 대장도 이렇게 된 모양인데 지금 보는 양쪽 다 어떻게 보면은 뭐 양쪽 다 굉장히 강하게 지금 수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최근에 언론 보도를 유심히 보는데 핵심은 김만배예요. 김만배. 자해 소동을 벌였던 그 김만배. 근데 김만배 입에서 단독으로 나온다는 언론 기사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이런 대목입니다. 천화동인 1호 지분을 2025년도에 동균에게 넘겨주기로 했다고 진술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게 김만배가 이야기했다고 남욱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욱 변호사가. 무슨 뜻이냐면 천화동인 1호가 만들어진 게 2015년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정확히 보면 10년 후에 동균한테 이 지분을 다 넘겨준다. 왜? 10년 동안 공소시효를 피해서 그 범죄 수익에 이 대목인데 동균회가 뭐냐? 잘 아시는 대로 유동규, 정진상, 김용 세 명에다가 남욱 변호사는 그 동규 내에 이재명 시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본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김만배의 진술이 좀 더 지금 언론에 나올 정도면 검찰에서는 좀 더 팠겠죠. 더 조사를 했을 거예요. 더 추궁해서. 이런 대목이 위험하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보자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양쪽 다 지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다 김성태가 뭐라고 할지 모르고 또 뭐 변호사비 대납에 대해서. 이래저래 참 어려운 시기가 오는 거죠. 지금 이제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키맨이면 틀림이 없고요. 지금 이제 뭐 대장동 등등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이제 키맨은 세 사람 아니겠습니까? 김만배, 김용, 정진상. 근데 이제 김용, 정진상 같은 경우는 혐의를 다 완전히 부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과연 진술을 번복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방금 우리 신 의원께서 말씀하신 유동균의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천화동인 지분과 관련해서 한 1,000억 원대의 수익이 예상이 되는데 그것을 뭐 상당 부분을 유동균회로 넘기기로 했다라는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김만배 씨가 그거는 자기가 지금 정여각 회계사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이다라고 지금 선을 또 긋고 있거든요. 따라서 다시 돌아오면은
김만배 씨가 어떤 뭐 확실한 증언을 내놓지 않는다면은 뒤집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혐의를 입증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앞으로 김만배 씨가 어떤 진술을 내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김만배 씨의 행동, 예를 들면 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그런 행동을 보면은 본인의 지금까지의 진술의 기조를 바꿀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김만배 씨의 입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이른바 정영학 이 녹취록에는 김만배 씨가 대장동을 막느라고 너무 지치고 돈도 많이 든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 또 등장을 합니다. 정회계사가 상품권을 건네자 기자들은 현찰이 필요하다 이런 대답을 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최근에 불거진 이 언론인 로비와의 관련성을 부인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이게 김만배가 어떤 사람입니까? 김만배가 누구죠? 자, 다시 한번 원적으로 돌아가봐요. 김만배 씨는 기자를 생활했죠. 기자 생활하면서 주로 법조팀장으로 경제전문지에 그 법조팀 활동했다는데 제가 들어보면 기사를 안 쓰는 기자였다. 집안이 유복해서 재산은 많고 기사를 안 쓰는 기자. 그러니까 뭐예요? 정보를 뭐 획득한다. 이 정도 기자가 아닌 기자였던 거죠. 그래서 타사 기자들한테도 굉장히 뭐 법조 기자실 안에 간사도 했다니까 뭐 이야기를 많이 했던 그런 사람처럼 보이죠. 제 느낌에. 근데 갑자기 뭐 언론 이야기 나와서 저는 자세한 내막은 모릅니다만 좀 언론계 전체에서 웃기는 상황이 됐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국민들한테 면목이 없는 처지가 됐다. 한때는 우리 뭐 언론인 다 뭐 좀 어렵게 살더라도 이렇게 뭐랄까 이제 마지막 자존심, 사회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노력하는 인물 이런 직종이 되었는데 언제부턴가 완전히 뭐 이렇게 변해버렸는데 좀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기의 영향력 내지는 과시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나중에 무엇을 부탁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력과 영향력을 확대해서 다른 회사 기자들한테도 이렇게 선물도 많이 주고 골프도 치게 해주고 이런 게 충분히 상상은 간다. 저는 자세한 내막은 몰라서 뭐라고 말할 건 없습니다만 언론계 전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은 분명한 거죠. 예, 김만배 씨와 기자들이 돈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것이 결국엔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해석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돈을 거래를 했다라는 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김영란법 같은 경우는 1회에 100만 원이 넘으면 안 되고 연간 300만 원이 넘으면 안 되는데 지금 뭐 한겨레 기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9억 원의 돈이 오갔고 또 그리고 한국일보 간부는 1억 그리고 또 중앙일보 간부는 뭐 9천만 원 또 채널A 기자는 뭐 명품 신발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검찰에 이미 수사 대상 위에 올라 있고 또 언론인 출신들도 지금 상당 부분 이 김만배 씨와 관련해서 회사의 뭐 고문 등의 근무 조건을 해가지고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선일보 또 뭐 서울경제 뉴스원 출신들이 뭐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전현직 판사도 지금 이 김만배 씨의 로비 대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뭐 철저하게 법대로 처벌을 해야 되겠죠. 다만 이런 부분의 수사가 혹시 지금 뭐 김만배 씨 또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수사를 끌어가기 위한 검찰의 수사 동력으로 좀 악용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첨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시 대출 탕감 정책을 놓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어온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먼저 나 전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배경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사의를 수용할지 여부도 아직까지 좀 전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통령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이거야 뭐 사의를 표명하면 자기가 안 하겠다 그러는데 이거는 뭐 수용하고 안 하고 의미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왜 사의를 냈느냐. 지금까지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공격 포인트가 뭐죠? 공격 지점이 왜 양손에 떡 들고 다 하려 그러느냐. 그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를 줄 때는 그 자리를 줄 때는 대표 안 하기로 암묵적인 정치적 뭐 있었던 거 아니냐. 근데 대표도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정책도 발표하고 여기 가서 저 마이크 잡고 여기 가서 이 마이크 잡고 저리 가면 또 다른 마이크 잡으니 네. 이런 비판이 있으니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요건 내려놓겠습니다. 된 거죠. 그럼 내려놓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뭐 사회를 수용 안 하면은 어떤 문제 생기냐? 모르겠어. 건물을 하나요? 그거는 좀 의미 없는 이야기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나경원 전 의원 문제는 이래 보는 거예요. 저는 개인 이게 그렇게 비판받을 발언을 첫째 했느냐? 형식은 잘못됐죠. 이렇게 어떻게 정부의 한 일원인 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좀 굉장히 좀 정교하게 짜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뭐 헝가리식으로 해서 헝가리는 보니까 뭐 결혼하면 우리 돈 한 4천만 원 빌려주고 그러면 애 하나 놓으면은 이자를 탕감해주고 둘째 놓으면은 3분의 1을 원금을 탕감해주고 또 셋째 놓으면 완전 전액을 탕감 이런 거니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거 나경원 전 부위원장 입장에서는 한번 우리는 주택에 한번 해보자. 아파트 사느라고 빌린 돈에 대해서 자 애 하나 놓으면은 뭐 이자 탕감 그다음에 둘째 놓으면은 뭐 원금의 3분의 1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낸 거란 말이야. 이게 그렇게 비판받을 일이냐. 아이디어 차원에서 충분히 나름 어차피 돈 들어가는 문제란 말이야. 연간 12조 원이라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냥 나경원 전 의원이 부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아이디어를 낸 모양인데 우리는 아쉽다 정도에서 끝이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대표직 문제와 바로 연결시키는 이런 대목은 또 그건 또 심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우리 헌정사에 전혀 볼 수 없었던 일들이 왜 이렇게 자꾸 터지는지 좀 그게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나경원 전 의원 사태도 역시 우리 헌정사에 볼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지금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직속이거든요. 그게 또 기후환경대사까지 했거든요. 그러면은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저는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설령 그 기조가 윤석열 대통령 또는 뭐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우리 신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그것도 2차례나 할 수 있는지 심지어 더 나아가서 해촉까지 얘기를 하면서 완전히 뭐 거짓말장애로까지 몰아붙이고 있는 이런 상황. 이건 이제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순수하게 저출산 정책과 관련된 문제라면은 내부적으로 조용하게 좀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본질이 뭐냐면은 나경원 전 의원의 이런 저출산 정책의 발언이 문제가 아니고 나경원 전 의원의 정치 행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왜 기후환경대사도 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하고 있으면서 전당대회를 나가려고 정치 행보를 하느냐.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전당대회 나가지 마라. 즉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만약에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현재 확실하게 당심에서 압도적으로 1위 한 30%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나경원 전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게 되면 사실상 지금 친윤들이 강력하게 밀고 있는 친윤 단일 후보 김기현 당권 주자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의 지금 출마를 봉쇄하기 위한 것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지금 뭐 출마를 사실상 막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당무 개입 안 하겠다라는 것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겠다면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까지 옮긴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는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이다. 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나경원 전 의원은 부위원장직을 사의를 표명하자마자 공개 활동을 재개를 했습니다. 오전에는 동작구청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고 이후에도 계속 신년 행사장을 연달아 찾고 있는 상황인데 당권 출마 여부에는 아직까지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개적인 행보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 직을 던진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던진다는 게 바로 대표 출마로 하는 것은 좀 해석을 잘못한 거다. 저건 던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돼서 던졌다. 그렇다고 해서 칩과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나경원 전 입장에서는 볼 겁니다. 아마 다음 주에 여론조사 나오고 여론조사를 하면 이렇게 대통령실의 입장도 받고 국민들이 다 보면서 그래도 특히나 당원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보여왔던 지지를 보여주느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은 모양인데 이렇게 되면 안 되지라면서 김기현 의원 쪽으로 이동하느냐 당심이 이런 걸 보고 결정할 거 아닙니까? 제가 본다. 근데 보고 결정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대표직 출마가 쉽지 않다. 그렇게 보는 게 저는 이 정치 현실이단 말이에요. 뭐냐?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어떤 뭐 어찌됐건 흐름에 기류에 민감한 사람들이 어찌됐건
나경원 전 의원이 대통령하고 척을 지면 뭐 불편한데 하면서 딱 사람들이 빠져나갔다는 게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당원들도 이거 안 되겠네라고 한다면 글쎄요. 김기현 의원과의 이 지지율 차이를 좀 잘 봐야 된다. 변화가. 김기현이 올라오느냐, 나경원이 떨어지느냐, 아니면은 김기현도 안 올라오느냐. 이런 문제를 본 뒤에 결정하겠다는 취지를 일으키는데 제가 보기에는 출마는 쉽지 않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해요. 네, 저도 뭐 출마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역시 이제 핵심은 지지율이 과연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 여기서 출마를 포기하면 그것도 상당히 정치인으로서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압박에 굴복한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하고는 또 어긋나게 출마를 해가지고 자칫 비윤을 넘어서 반윤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경우에는 2024년 총선에 공천도 못 받게 되는, 그러면 이제 정치적인 생명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그래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본인이 내놓은 그런 메시지 행보를 보면 굉장히 어정쩡한 그런 행보예요. 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본인이 저출산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사의를 표명을 했지만 기후환경 대사에 대해서는 또 사의를 표명을 안 했거든요. 즉 이 얘기는 계속해서 자신의 거취 문제를 가지고 용산 대통령실과 대화를 해보겠다라는 이제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를 또 들어보면은 본인이 이런 상황이면 사실 가부를 명쾌하게 정리를 하고 정말 정치인이라면 출사표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출사표를 던지지 않으면서 설까지는 좀 고민해 보겠다. 그러면서 나라에 도움되는 길, 그리고 당에 도움되는 길,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되는 길을 선택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메시지도 결국은 계속해서 용산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살펴보고 결론 내리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상당히 좀 나경원 전 의원이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지금 김기현 지금 당권 주자가 2위로 올라선 거는 사실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을 보면 여전히 나경원 전 의원이 30% 1위, 그리고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31로 압도적인 1위를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은 정면 돌파해서 국민의힘의 새로운 당대표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굉장히 강할 거예요. 다만 그런 길을 갔을 경우에 패배했을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생명이 상당히 위태롭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고심을 할 텐데 과연 앞으로 이걸 뚫고 출마를 할 수 있는 강단이 있을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30%가 넘는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하느냐, 출마하지 않느냐 여부에 따라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구도 자체가 좀 요동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당연하죠. 당연히 나경원 전 의원이 만약 안 나오면 김기현 의원의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승부가 예상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당원이 80만, 100만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또 주력 부대는 영남이고 50, 60, 70으로 대표된 이런 세력들이 많다. 그건 잘 봐야 된다, 현실로. 그런 말씀 들고 싶고 다만 이게 이른바 지금 대통령실과 그리고 이른바 친윤들 특히나 가만히 있던 어떻게 보면 나경원 전 의원과 친했던 사람들까지도 너무 나경원 의원을 공격하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이 좀 약자에 대한 동정심까지 일면서 야 나경원까지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건 대목은 굉장히 불편한 대목이네요. 당 전체로 봐서도. 무슨 말이냐면은 김기현 의원한테는 많은 의원들이 가지만 당원들이 따라갈까 하는 의문이 붙어 있는 거고 나경원 전 의원한테는 의원들이나 전현직 의원들은 나경원하고 친하다면 안 된다 이렇게 멀리하지만 당원들은 오히려 좀 야 나경원한테 기회 좀 주는 거 이런 식의 이게 분위기가 형성돼서 굳어질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더 난감한 상황이에요. 난감하다 하면 대통령실이나 주류들 입장에서 보면 초래될 수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지금의 저 지지율이라는 것은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는 나경원 전 의원의 모습을 상정하고 나오는 거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대통령과 대결하는 구도로 가려 그러면은 저 지지율이 유지되겠느냐. 또한 또 조직적으로 굉장히 공격을 많이 가할 텐데 이런데 남아 있다. 이것이 안타깝지만
정치 현실이다는 말씀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과연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관전 포인트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구도입니다.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과연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른바 빅2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구도 자체가 완전히 크게 바뀔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결선 투표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선 투표를 만약에 이른바 빅2가 다 달릴 경우에 김기현 지금 당권 주자가 1, 2위 안에 들어가서 결선 투표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만약에 나경원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이 둘 다 출마를 포기한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김기현 그리고 또 안철수 두 사람이 양강 대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1차에서 결선 투표 없이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만약에 결선 투표를 할 경우에는 과연 윤심이 그대로 이어질지, 아니면 당심이 윤심과 다른 선택을 할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 대표를 만들어서 확실하게 친정 체제를 좀 구축을 하고 국정 운영에 안정적인 기반을 좀 마련하기를 원할 텐데, 그러나 당심 입장에서, 국민의힘 당원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당 대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당 대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당 대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2030, 40이 대략 당원 한 33%, 그리고 수도권 지금 당원들의 비중이 한 37%.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당심과 또 윤심이 그대로 일치할지, 이 세 가지 대목이 앞으로 좀 우리가 지켜볼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안대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